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빚을 냈다. 그리고 그 빚을 나한테 떠넘겼다. 평생 남을 믿고 살았지만 이번엔 그 남이 내 가족이었다. 사람들은 말했지. 그냥 용서하세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용서는 증거가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걸.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눈에 평화로워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하지만 평화라는 건 때로 착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균열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저는 정순입니다. 올해 68.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던 저는 5년 전 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성우와 며느리 지연이 사는 이곳으로요. 아들은 제게 말했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올라오던 날 손에 쥔 건 낡은 가방 하나와 통장 2개뿐이었어요. 하나는 아들 명의로 만들어둔 것, 또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것. 평생 농사 지으며 푼푼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진 않았어요. 그저 언젠가 아플 때 혹은 아들에게 짐이 될 때를 대비해 숨겨둔 마지막 안전망 같은 것이었죠. 아들 부부는 저를 작은 방 하나에 들게 했습니다. 창문이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며느리 지연은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단정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몰랐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차려준 식사를 함께 먹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엔 아들이 퇴근하면 셋이 둘러앉아 TV를 보거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며느리는 동네 맛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말을 보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 때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다 무너지길 기다리자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심상치 않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낮게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며느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조금 어려워요. 성우 오빠가 투자한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풀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며 물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많이요, 정말 많이요. 어머니, 저희 전세금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세금이라니. 이 집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은 곧 저를 향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35살의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투자한 게 다 날아갔어. 빚도 생겼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강한 척 살아온 제 아들이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다 줘야지.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도움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통장이 언젠가 제 유일한 무기가 될 거라는 것도요. 이틀 뒤 저는 시골에 갔다 온 적도 없는 은행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300만 원. 제 통장에 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지만 왠지 그 온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남은 건 300만 원. 그래도 괜찮아. 내 아들이 웃으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웃음 뒤에는 이미 더 큰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구멍이 될 것이었습니다. 300만 원을 보탠 뒤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저는 그게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도운 만큼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평화는 한 달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어두웠어요. 며느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절망이 가득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지만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며느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성호 오빠 빚이 생각보다 훨씬 커요. 이번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보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골에 살 때 동네에서 보증 때문에 집을 날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봤거든요.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은 안 돼. 그건 정말 위험한 거야. 아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나 망했어. 정말 망했어. 이대로 가면 우리 집도 날아가. 제발 이번 한 번만. 이름만 빌려주면 돼. 절대 엄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온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듯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갚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은행에서 서류상 필요하다고 해서요. 실제로 어머니가 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형식적이라는 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말. 그 말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 안심하고 싶었던 거겠죠.
제 아들을 믿고 싶었고 며느리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정말 괜찮은 거지? 내가 뭘 갚아야 하는 건 아니지? 며느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은행에 가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뭐라 하는 말들이 제 귀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대보증, 채무, 변제 어려운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어머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저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이 자리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이 제 등을 떠밀고 있었거든요. 도장을 서류에 찍는 순간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정순 고객님께서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셨습니다. 연대보증인.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은행을 나온 뒤 며느리는 제 팔을 감싸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그때는 진심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건 종이장처럼 쉽게 찢어지는 법이니까요. 보증을 선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왠지 모를 불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정순 씨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채권 추심 담당자입니다. 정순 씨께서 보증 서신 거래에 대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미납 금액은 5,200만 원입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2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이해할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그 돈을? 정순 씨, 여기 서류에 도장 찍으셨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지금 주채무자이신 성호 씨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보증인이신 정순 씨께 청구가 들어간 겁니다. 아들이 연락 두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책상 서랍도 모든 게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거나라는 기계음만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려졌다는 것을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빚더미에 남겨두고 사라졌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5,200만 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니, 갚을 수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어요. 채무 변제 독촉, 법적 조치 예고, 재산 압류 통지 매일 새로운 공포가 제 휴대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말로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어요. 정순 씨,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변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재산을 처분하시든 분할 상환을 하시든 방법을 찾으셔야죠. 이대로 두면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던 제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물로 사라지지 않았고 제 이름으로 찍힌 도장은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보증이란 건 형식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현기증이 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유를 배달하러 왔다가 현관문 틈으로 쓰러진 저를 발견했대요. 119를 불러줬고 저는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와서 물었죠.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의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을 뿐이었죠.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이라고요. 며칠은 입원해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비가 걱정이었어요. 제 통장에 남은 300만 원마저 써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흘간 입원했고 그 사이 병원비로 80만 원이 나갔어요. 제 통장 잔고는 2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환자들을 부축하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온 노인들도 있었고 서로를 걱정하며 말을 건네는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러진 줄도 모를 거예요. 알아도 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통장이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통장, 220만 원이 들어있던 그 통장이 사라진 겁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뒤지고 침대 밑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필체였어요. 어머니 병원비 더 나올까봐 통장 가져갔어요. 제가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 세 글자가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겨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됐어요. 3번의 신호음 뒤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내 통장 왜 가져갔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빚 갚는 데 써야 하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낫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또 무슨 일 생길지 모르고.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고요? 제 돈을 제가 관리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당장 돌려줘.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돈인데 왜 그게 죄가 되나요? 보증 서신 거 어머니 이름으로 됐잖아요. 그럼 그 빚도 어머니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 돈으로 갚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이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요?
지연아, 제발 그 돈만은 돌려줘. 그게 내 마지막이야.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면 어때요? 어머니 나이에 돈 있어봤자 쓸 데도 없잖아요. 차라리 빚 갚는 게 낫죠. 어머니도 책임 있으시잖아요. 도장 찍으신 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장을 찍은 건 저였어요. 보증을 선 것도 저였고요. 하지만 그게 제 돈까지 빼앗아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건 명백한 절도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제 이름으로 된 계좌였어요. 가족 간의 일이고 며느리가 병원비 걱정에 가져갔다고 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도 없고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5,200만 원의 빚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도 되는 걸까요? 제 아들을 원망해도 되는 걸까요? 평생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증오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지 이틀 뒤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22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잔액 0원. 220만 원. 제 통장에 남아있던 돈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은행 갈 때 옆에서 봤거나 아니면 제 생일로 추측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진짜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됐어요. 지연아, 돈 다 인출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비닐부 갚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빚인데. 당연하다고요? 제가 모은 돈을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요? 어머니 현실 좀 보세요. 5천만 원 넘는 빚이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요? 차라리 빚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나아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성우 오빠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졌다고요. 어머니만 피해자인 줄 아세요?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며느리를 믿은 게 잘못인가요? 도장을 찍은 게 잘못인가요?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요. 제가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며느리가 제 통장을 가져간 날, 돈을 인출한 날, 전화로 한 말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이었습니다. 빼앗긴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추심 담당자에게도 이웃에게도 더 이상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금액,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온 날, 통장을 가져간 날, 돈을 인출한 정확한 시각까지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도 스크린샷을 찍어 출력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어머니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동정만 받을 뿐이고 실질적인 도움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엇보다 제 계획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채권자들이 계속 연락해요. 어머니가 직접 연락해서 분할 상환 약속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책임 못 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날짜와 함께 기록했어요. 며느리 책임 회피 시작. 증거 8번.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하나같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모든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하나 저장하고 출력하고 노트에 정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계속 전화한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전화했지. 내 돈 가져간 거 돌려받으려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 돈은 이미 썼어. 빚 갚는데. 어차피 엄마 빚이기도 하잖아. 어차피 엄마 빚.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우야, 내가 엄마한테 보증 서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피해 안 간다고 했지. 그래.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엄마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노트에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아들 약속 위반 인정. 녹음 파일 9번. 그날 이후로도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온 독촉장, 법원에서 온 통지서, 며느리가 보낸 문자, 아들과의 통화 내용. 모든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노트, 문자 기록, 통장 사본, 녹음 파일, 독촉장까지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혼자 정리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며느님이 어머니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돈을 인출한 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해요. 게다가 보증을 권유할 때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당한 일들은 명백한 범죄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소송 비용이 문제예요. 변호사 선임비만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한데. 변호사의 말에 제 희망은 다시 꺼져갔습니다. 300만 원. 제게 없는 돈이었어요. 아니, 원래는 있었던 돈이었죠. 며느리가 가져가기 전까지는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법률 관련 책들을 찾았어요. 민사소송 절차, 형사고소 방법, 가족 간 재산 분쟁 같은 책들을 빌려 읽었습니다. 한자가 많고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으며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밤마다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쓰는 법, 증거 제출 방법, 법정에서 진술하는 요령까지요.
68배 나이에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지만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제 노트는 어느새 100페이지가 넘어갔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증거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노트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제 방문을 두드렸던 날부터 보증을 서던 날, 통장을 잃어버린 날, 돈이 인출된 날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빼앗긴 제 이름을,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무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시골집을 팔 때 따로 챙겨둔 돈이었어요. 50만 원.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제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고소장 접수비와 서류 발급비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경찰서였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하는 것 같아 후련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절도와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2달간 정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을 쓰는 동안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쓸 때도 아들의 이름을 쓸 때도요.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이었으니까요. 고소장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빼앗긴 내 인생, 이제 되찾을 거야. 고소장을 제출하고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노트와 증거 서류들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어요. 형사 한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형사였는데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정순 씨 앉으세요. 고소 내용 보니까 며느리분하고 아드님을 고소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합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조용히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형사님,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형사는 노트를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출력된 문자 메시지들, 통장 사본, 녹음 파일 목록까지요. 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네. 2달 동안 매일 기록했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며느리분의 통장 무단 인출 건은 명백한 절도고 보증 권유 과정에서의 허위 고지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들은 범죄가 맞았던 거예요.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형사는 꼼꼼하게 질문했고 저는 노트를 보며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날짜, 시간, 금액, 대화 내용까지. 제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며느리분과 아드님을 소환해서 조사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통장은 비어있고 빚은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법이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도 소환됐다고 했어요. 2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결정타였어요. 어머니 빚이니까 어머니 돈으로 갚는 게 당연하다는 내용,
이미 인출해서 빚 갚는 데 썼다는 내용. 모두 제 노트에 기록돼 있었고 실제 문자 내역과 일치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기소장이 날아왔어요. 며느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아들은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재판 첫날, 저는 법원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높고 웅장한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니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그 노트가 있었으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지 못하는 척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지연 씨, 고소인 정순 씨의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를 위해 한 일입니다. 어머니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 돈을 쓴 건데 그게 왜 죄가 되나요?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통장을 가져가고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 아닙니까?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나섰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검사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통장 사본, 인출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까지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은행 CCTV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매번 저는 법정에 섰고 며느리와 아들도 출석했어요. 방청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건 이건 잘못됐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4번째 재판날, 증인으로 은행 직원이 출석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설 때 상담했던 그 직원이었어요. 증인, 피해자가 보증을 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행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분이 계속 형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셨고 피해자분은 그 말을 믿고 서명하셨습니다. 그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는 증거였으니까요. 5번째 재판에서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빚에 쫓겨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일인 만큼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사기이자 절도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 이름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제 이름으로 찍힌 도장, 제 이름으로 생긴 빚, 제 이름으로 난 통장. 하지만 정작 제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이름의 의미를 되찾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지연은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성호는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판결이 내려진 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성우야,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니?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게 가족이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연이가 교도소에 가야 해. 제발 합의해줘. 고소 취하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판결이 났어. 그리고 설령 취할 수 있다 해도 나는 안 할 거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35살 어른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넌 이제 일어나야 해. 내 발로. 엄마한테 빌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저는 아들을 두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2달 넘게 매일 아침 펼쳐보던 그 노트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 통장 무단 취득. 증거 1번. 떨리는 글씨로 쓴 그 문장이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판결 징역 1년 6개월. 오늘 아침에 쓴 글씨였어요. 저는 노트를 닫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순 씨?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재판을 맡았던 검사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검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검사 생활 10년 동안 본 사건 중에 어머니처럼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변호사들도 놀랄 만큼 치밀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는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검사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맞아요. 빚은 여전히 5천만 원이 넘어요. 판결이 났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싸울 힘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훔친 220만 원. 판결문에 따르면 며느리가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받을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증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속여서 보증을 서게 했다는 게 인정됐으니 빚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검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생긴다는 걸요. 검사는 명함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들 소개해드릴게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검사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순 씨, 저 채권 추심 담당 김민수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빚쟁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재판 결과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주채무자인 성호 씨 쪽으로 추심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정순 씨께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면제될 겁니다. 자세한 건 저희 법무팀에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5개월. 제가 보증을 선 날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됐어요. 68살의 나이에도 저는 싸울 수 있었습니다. 법을 배우고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신호등의 불빛들. 저는 이 도시에 올라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던 5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순진했습니다. 가족이면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때로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중요한 일 좀 보고 왔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 방은 제가 무너진 곳이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선 곳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다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순, 68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결이 난 지 한 달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손에는 법원 판결문과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이 통장은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할 때 따로 만들어둔 거예요. 당시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였는데 정말로 그 만일의 경우가 온 겁니다. 통장 잔고는 2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판결문을 함께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싶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현재 채무가 약 2천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알아요. 전부 갚을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어요.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250만 원. 제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제 노후를 위해 아껴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빚 갚는 데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이름으로 생긴 빚이었으니까요. 비록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이 거기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이름을 진짜로 되찾으려면 이 빚의 일부라도 제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걸요. 업무가 끝나고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남은 채무는 1,750만 원입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줄었어요. 제 힘으로요. 은행을 나와 길을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 담당자였어요. 정순 씨,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이름으로 생긴 빚이니까요. 제 손으로 갚아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정순 씨, 판결문 검토한 결과 사기 피해가 인정돼서 채무의 약 60%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님이 갚으셔야 할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예요. 2천만 원.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5천만 원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분할 상환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월 30만 원씩 5년 상환으로 계획 세워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제 나이 73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 30만 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을 원하세요? 뭐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요. 상담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몇 가지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아파트 경비, 급식 도우미, 공원 청소 모두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마다하지 않았어요. 급식 도우미로 시작하고 싶어요. 일주일 뒤 저는 근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이었어요. 월급은 7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급식실 앞치마를 입는데 눈물이 났어요. 68배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고 제 노동으로 버는 돈이요.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힘을 얻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7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이 중 3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40만 원으로 생활하면 됐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살 수 있었어요. 작은 방에서 소박한 식사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며느리가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는 깨끗했지만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뜯는 소리 효과음. 어머니께. 저는 지금 이곳에서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처음엔 정말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변했습니다. 돈 앞에서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머니 통장을 가져갈 때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져갔어요. 어차피 어머니 빚이라고 어머니가 책임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평생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머니를 제가 그렇게 배신했다니요.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여기서 나가면 제가 어머니께 진 빚을 꼭 갚겠습니다. 1년 반이 지나면 출소해요. 그때까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제 죄를 갚는 날까지 제발 살아계셔주세요. 며느리 지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 며느리가 출소하는 날 이 편지를 다시 꺼내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었고 아들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손에는 급식실 월급 통장이 있었고
제 이름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되찾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대신 빚을 갚으세요? 며느리가 만든 빚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생긴 빚은 내 이름으로 끝내야 하니까요. 그래야 진짜 제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해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제 이름 정순. 이 두 글자의 무게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고 제 존엄이고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키는 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며느리가 편지를 보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어요. 매일 아침 급식실에 출근하고 월급을 받으면 30만 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면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며느리를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보기로요. 면회 신청을 하고 토요일 아침 일찍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어요. 가는 내내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보였어요. 저 안에 며느리가 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가운데 투명한 칸막이가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지쳐있고 후회로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며느리가 칸막이 넘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 받았어. 뭐 할 말이 있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판결은 났고 며느리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네, 어머니. 왜 그랬어? 정말 궁금해.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니를 도우려 했어요. 빚도 갚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아보려고요. 근데 자꾸 꼬이고 돈은 없고 저도 미쳐가고 어느 순간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졌어요. 내가? 왜? 어머니가 돈을 더 많이 갖고 계셨다면, 어머니가 더 도와주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솔직했지만 동시에 얼마나 왜곡된 생각이었는지 보여줬어요. 지연아, 내가 가져간 돈. 그게 내 전부였어. 평생 모은 돈이었고 내 마지막 안전망이었어.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여기 와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미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내가 나한테 한 짓은 너무 컸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연해요. 하지만 내 편지는 받을게. 그리고 내가 진짜 변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나가면 제가 가져간 돈 다 갚을게요. 1년 반 후에 나가면 일 구해서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갚아.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발 건강하세요. 너도. 며느리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가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일어나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교도소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든 가짜든 그건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저는 이미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일을 하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후회가 진심이든 아니든 제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위가 두렵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의 기록을 추가했어요. 며느리 면회. 눈물과 사과. 하지만 용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출소하는 날 제가 어떤 마음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지연이 면회 갔다 왔다며? 고마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호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 구했어. 공사판에서 일용직 하고 있어. 힘들지만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래. 잘하고 있네. 엄마, 나도 돈 모아서 엄마 빚 갚을게. 시간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이야. 하지만 성호야, 나는 이미 갚아가고 있어. 내 힘으로. 엄마, 너도 내 인생 살아. 제대로. 그게 엄마한테 갚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저는 또 일어나 급식실로 갈 것이고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빚을 다 갚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저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거예요. 돈의 굴레에서도 배신의 상처에서도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걸을 겁니다. 제 이름으로 제 발로 한 걸음씩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그 안에는 정의와 용서 그리고 평생 쌓아온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와 결심이 남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과 함께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